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지금 우리가 딛고 있는 이 행성, 지구라는 이름의 이 별이 아주 먼 옛날 누군가의 손에서 다른 누군가의 손으로 넘어갔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시죠? 그런데 인터넷 어딘가를 조금만 파고들면 수메르의 점토판에 지구가 거래되었다는 내용이 새겨져 있다는 주장을 만나게 됩니다. 도대체 누가, 무엇을 대가로 이 별을 주고받았다는 걸까요? 그리고 애초에 이런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오늘은 이 흥미로운, 그러나 동시에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이야기를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다만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실제로 대형 박물관이나 루브르, 이라크 국립박물관 등에 소장된 진짜 수메르 점토판다들 중에는 지구를 사고 팔았다는 내용이 적힌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실제 아시리아 학자들이 수천 년간 해독해온 쐐기문자 기록과는 다른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대중적 신화 재해석에서 비롯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의 기록이 아니라 고대 신화가 어떻게 현대적 상상력과 만나 새로운 전설이 되었는가에 관한 이야기라는 점을 먼저 마음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그 뿌리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게 되면 여러분도 아마 놀라실 겁니다. 이야기는 기원전 3000년경, 지금의 이라크 남부,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의 비옥한 땅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에서 인류 최초의 문명 중 하나로 꼽히는 수메르 문명이 꽃을 피웠습니다. 우르, 우루크, 니푸르, 라가시 같은 도시국가들이 세워졌고,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자 체계인 쐐기문자, 즉 서령문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서령문자가 새겨진 작은 점토판들이 지금까지 수만 개가 발굴되어 전 세계 박물관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이 점토판들 중 상당수는 신화나 종교 이야기가 아니라 놀랍게도 지극히 평범한 행정기록, 즉 곡물 거래 장부나 토지 매매 계약서, 세금 영수증 같은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 수메르인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매일같이 신들의 계시를 받아 적은 게 아니라 오늘 보리 몇 자루를 누구에게 팔았는지, 밭 한 떼기를 얼마에 넘겼는지를 꼼꼼히 기록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흥미로운 실마리가 등장합니다. 수메르인들이 정말로 땅을 사고 파는 일에 능숙했다면 어쩌면 그들의 신화 속에서도 그런 상상, 즉 세상 전체를 하나의 재산처럼 다루는 발상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지점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제카리아 시친이라는 러시아 출신의 미국 작가입니다. 그는 1976년에 제12행성이라는 책을 발표하면서 하나의 거대한 이론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수메르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 즉 아눈나키라 불리는 존재들은 실제로는 신이 아니라 니비루라는 미지의 행성에서 온 외계 생명체였다는 것입니다. 시친은 수메르의 창조 서사시 에누마 엘리시와 여러 신화 텍스트들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면서 이 아눈나키들이 금을 채굴하기 위해 지구에 왔고 채굴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류를 유전자 조작으로 창조했다는 이야기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서사의 어느 지점에서 신들 사이의 권력 다툼과 영토 분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여기서 지구가 거래되었다는 식의 대중적 상상이 파생되어 나온 것입니다. 즉, 원래 수메르 신화에서 신들이 하늘과 땅, 바다를 서로 나누어 다스렸다는 이야기가 시친의 재해석과 그 이후 등장한 수많은 아류 저자들의 손을 거치면서 점점 더 자극적으로 변형되어 결국 지구라는 행성 자체가 두 신 사이에서 물물교환의 대상이 되었다는 식의 이야기로까지 부풀려진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진짜 수메르 신화가 실제로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 부분이 사실 훨씬 더 흥미롭습니다. 수메르 신화의 중심에는 안, 엔릴, 엔키라는 세 명의 위대한 신이 있습니다. 안은 하늘의 신이자 신들의 아버지였고
엔릴은 바람과 대지의 신이자 사실상 신들의 왕으로 군림했으며 엔키는 지혜와 물, 그리고 창조의 신이었습니다. 수메르인들이 남긴 길가메시 서사시나 엔키와 세계 질서 같은 문헌을 보면 이 신들이 세상의 여러 영역을 나누어 맡았다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안은 하늘을 가져가고 엔릴은 땅을 다스리며 엔키는 지하의 담수와 바다를 관장했다는 식입니다. 이건 사실 전 세계 여러 고대 신화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패턴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도 제우스가 하늘을, 포세이돈이 바다를, 하데스가 저승을 나누어 가졌다는 이야기가 있죠. 이런 신화적 영역 분배는 고대인들이 세상의 질서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매우 보편적인 서사 장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눔이라는 개념이 현대의 자극적인 재해석을 거치면서 거래와 매매라는 상업적 개념으로 탈바꿈해버린 겁니다. 신화 속에서 신들이 세상을 나누어 다스렸다는 이야기와 지구라는 행성을 무언가와 맞바꿨다는 이야기는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도 말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신화를 상업적 거래로 재해석하고 싶어 했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흥미로운 심리적, 문화적 배경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20세기 후반은 냉전과 우주개발 경쟁의 시대였습니다. 인류가 달에 착륙하고 외계 생명체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시기였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고대 우주인 이론이라 불리는 유사 역사학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에리히 폰 데니켄의 신들의 전차가 1968년에 출간되어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시친의 저작들도 이런 흐름 속에서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고대, 문명의 놀라운 성취는 인간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했고 외계 존재의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피라미드, 나스카라인, 그리고 수메르의 정교한 천문학적 지식들이 모두 이런 식으로 재해석되었습니다. 둘째, 이런 이야기들은 인간의 근원적인 궁금증, 즉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극적이고 손에 잡히는 답을 제공합니다. 진화와 문명 발전이라는 느리고 복잡한 이야기보다 외계인이 우리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훨씬 더 짜릿하고 이해하기 쉽죠. 셋째, 여기에 현대 자본주의 사회 특유의 사고방식, 즉 모든 것을 소유와 거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더해지면서 신화 속 신들의 이야기마저 부동산 거래처럼 재구성된 겁니다. 자, 그럼 실제로 아시리아 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뭐라고 말할까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무엘 노아 크레이머, 소로킨 야콥센 같은 20세기의 저명한 수메르 학자들부터 시작해서 현재 활동 중인 시카고 대학, 펜실베이니아 대학, 옥스퍼드 대학의 아시리아학 연구자들에 이르기까지 학계는 시친의 번역과 해석에 대해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시친이 수메르어와 아카드어를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언어학자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히브리어와 다른 세머족 언어에는 능통했지만 수메르어는 세머족과 전혀 관련이 없는 고리버입니다. 즉 문법 구조도 어휘 체계도 완전히 다른 언어라는 뜻입니다. 실제 학자들이 지적하는 바에 따르면 시친이 니비루라고 번역한 단어는 사실 수메르 바빌로니아 천문학에서 목성이나 특정결을 가리키는 용어였을 가능성이 높고 아눈나키는 문자 그대로 안 후손들이라는 뜻으로 이는 특정 외계 종족이 아니라 수메르 만신전 전체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일반 명사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 아눈나키는 우리로 치면 천상의 신들 정도의 의미이지 특정 우주선을 타고 온 어느 행성 출신 종족의 고유명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숨을 고르고 그렇다면 왜 이런 오해가 이렇게까지 널리 그리고 끈질기게 퍼져나갔는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이건 시친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의 책이 출간된 이후 이를 인용하고 재인용하며 살을 붙인 수많은 저자들, 유튜버들,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이 등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의 외계인들이라는 미국의 인기 다큐멘터리 시리즈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방영되며 이런 이론들을 대중문화 속에 깊이 각인시켰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반복적으로 출연하는 조르지오 추콜로스 같은 인물은 특유의 헤어스타일과 함께 그건 외계인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는 말을 유행어처럼 만들어냈죠. 이런 콘텐츠들은 학술적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방대한 시청자층에게 도달할 수 있었고, 알고리즘 기반의 현대 미디어 환경 속에서는 오히려 자극적이고 놀라운 이야기가 정확하지만 다소 지루한 학술적 설명보다 훨씬 빠르고 넓게 퍼져나가는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메르인들은 정교한 회계 시스템을 발전시켰다는 사실과 수메르인들은 외계인에게 지구를 사고 파는 이야기를 기록했다는 주장 중에 어느 쪽이 더 클릭하고 싶어지시나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제 수메르 창조 신화의 내용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진짜 보물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언제나 상상보다 더 깊고 더 인간적이기 때문입니다. 수메르의 창조 신화 중 하나인 엔키와 님마흐에는 인간이 창조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에 따르면 하급 신들이 너무 오랫동안 힘겨운 노동, 즉 강을 파고 땅을 개간하는 일에 지쳐 반란을 일으키려 하자 지혜의 신 엔키가 어머니 여신 남무, 그리고 출산의 여신 님마흐와 함께 진흙으로 인간을 빚어내어 신들 대신 노동을 담당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시친의 이론에서 아눈나키가 광산 노동을 위해 인류를 유전공학적으로 창조했다는 주장의 원재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래 신화를 있는 그대로 읽으면 이것은 고대 농경 사회가 왜 인간이 존재하고 왜 인간이 힘겹게 노동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낸 지극히 상징적이고 종교적인 창조서사입니다. 진흙으로 인간을 빚었다는 모티프는 성경의 창세기에도 그리스 신화의 프로메테우스 이야기에도 등장하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매우 널리 공유되던 보편적 상상력의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전자 조작에 대한 은유가 아니라 흙에서 태어나 흙으로 돌아가는 인간의 유한한 존재를 설명하려는 철학적, 종교적 사유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유명한 니비루 이야기는 어디서 왔을까요?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수메르와 바빌로니아 천문학에는 실제로 네비루 혹은 니비루라는 단어가 등장하기는 합니다. 다만 이는 바빌로니아의 창조 서사시 에누마 엘리시에 나오는 표현으로 대부분의 아시리아 학자들은 이것이 목성 혹은 마르둑 신과 결부된 특정 별이나 행성을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천문학적, 종교적 용어였다고 봅니다. 실제로 고대 메소포타미아인들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한 천문 관측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금성의 운행 주기를 정확히 기록했고 일식과 월식을 예측할 수 있었으며 60진법을 기반으로 한 정교한 수학 체계를 발전시켰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시계를 60분, 원을 360도로 나누는 것도 바로 이 수메르 바빌로니아 전통에서 물려받은 유산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늘의 별과 행성을 신화적으로 그리고 천문학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 자체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시친이 이 네비루라는 단어를 태양계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12번째 행성이 있으며 그 행성이 3600년마다 한 번씩 지구 근처를 지나간다는 식으로 근거가 희박한 독자적 천문학 이론으로 확대 해석했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 천문학은 이런 니비루 행성이 존재한다는 어떠한 관측적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으며 2012년 지구 종말론과 함께 니비루 충돌설이 크게 유행했을 때도 나사를 비롯한 여러 천문기관이 공식적으로 이를 반박한 바 있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은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지구가 거래되었다는 구체적인 이미지, 그러니까 신들이 지구를 걸고 뭔가를 주고받았다는 그 극적인 장면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 부분은 사실 여러 이야기 조각들이 뒤섞이며 만들어진 하이브리드 서사에 가깝습니다. 그 재료가 되는 진짜 수메르 신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애닐과 닌닐, 그리고 이난나와 저승여행 같은 이야기들, 그리고 무엇보다 유명한 길가메시와 대홍수 이야기입니다. 이 신화들 속에서
신들은 인간 세상의 운명을 놓고 회의를 열고 논쟁하고 때로는 서로 속고속이며 협상을 벌입니다. 특히 대홍수 신화에서는 엔릴이 시끄럽고 번잡한 인간들을 없애버리기 위해 대홍수를 일으키기로 결정하지만 엔키가 이를 몰래 우트나피시팀이라는 인간에게 귀뜸해 주어 인류를 구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신들 사이의 권력 다툼, 비밀 거래, 배신과 동맹이라는 지극히 인간적인 드라마가 가득합니다. 이런 요소들이 현대의 재해석 과정에서 신들이 지구의 운명을 걸고 협상했다는 식의 이미지로 뭉쳐지고 여기에 다시 거래라는 프레임이 더 씌워지면서 결국 지구 자체가 매매 대상이 되었다는 최종적인 형태의 도시전설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왜 하필 거래였을까요? 왜 신화 재해석자들은 전쟁이나 저주가 아니라 굳이 매매와 거래라는 상업적 프레임을 선택했을까요? 여기에는 수메르 문명 자체의 독특한 성격이 숨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메르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체계적인 상업 문서, 계약서, 채무 증서를 남긴 문명입니다. 실제로 대형 박물관과 펜실베이니아 대학 박물관에 소장된 수많은 점토판들은 보리 대출 계약, 노예 매매 증서, 토지 임대 계약, 결혼 지참금 목록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법전인 우르남무 법전도 수메르 문명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전은 함무라비 법전보다 무려 300년가량 앞선 것으로 손해배상과 벌금 규정을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수메르인들은 세상 그 어떤 고대 문명보다도 계약과 거래라는 개념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었기에 후대의 신화 재해석자들이 이 정도로 삼업이 발달한 문명이라면 신화 속에서도 신들끼리 무언가를 사고 팔았을 법하지 않은가 라는 상상을 자연스럽게 떠올렸던 것이고 이것이 바로 지구거래설이라는 매혹적인 도시전설이 탄생하게 된 문화적 토양이었던 셈입니다. 이제 조금 더 넓은 시야에서 이 현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인류는 시대를 막론하고 계속해서 신화의 상업화 혹은 신화의 재상품화를 반복해왔을까요? 사실 이것은 수메르 신화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닙니다. 북유럽 신화의 라그나로크는 마블 영화 속 화려한 액션 블록버스터로 재탄생했고 이집트 신화의 오시리스와 이시스 이야기는 온갖 뉴에이지 서적과 타로카드 해설서에 등장합니다. 그리스 신화의 신들은 게임 캐릭터가 되고 심지어 향수 브랜드의 이름이 되기도 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오래된 이야기에서 새로운 의미와 새로운 스릴을 찾아내려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원래의 맥락은 종종 지워지고 훨씬 더 자극적이고 소비하기 쉬운 형태로 재포장됩니다. 수메르의 지구거래설 역시 이런 거대한 흐름 속의 한 사례일 뿐입니다. 다만 이 경우가 특히 흥미로운 이유는 인류 최초의 문자 기록, 인류 최초의 도시 문명이라는 기원의 신비로움이 여기에 강력한 힘을 더해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가장 오래된 것에는 가장 근원적인 진실이 숨어 있을 것이라 믿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수메르라는 이름 자체가 이미 신비와 권위의 아우라를 두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또 하나, 실제 학계에서 논쟁이 되었던 흥미로운 지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수메르인들이 정말로 놀라운 천문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태양계 행성들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고 정교한 달력 체계를 운영했으며 새해를 정하는 방식이나 절기 계산법이 상당히 정확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연구자들은 수메르인들이 목성의 위성이나 토성의 고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이 곧 그들이 망원경 없이 태양계 전체를 완벽히 파악하고 있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런 지식이 수천 년에 걸친 유관 관측과 정교한 수학적 계산의 축적, 그리고 이후 바빌로니아, 그리스로 이어지는 천문학 전통의 발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놀라운 정확성이 유사역사학자들에게는 이건 인간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식의 논리로 자주 악용됩니다. 이것을 학계에서는 고대인 폄하의 역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즉, 고대인들의 뛰어난 성취를 인정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그 성취가 인간 스스로의 것이 아니라 외부의 초자연적 존재 덕분이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오히려 고대인들의 지적 능력과 노력을 은근히 깎아내리는 논리 구조를 갖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실제로 수메르 점토판이 발굴되고 해독되는 현장을 상상해 본다면 어떨까요? 19세기 중반 오스틴 헨리 레이어드와 폴 에밀 보타 같은 고고학자들이 지금의 이라크 지역 고대 니네베와 님누드 유적을 발굴하면서 수만 개의 점토판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아슈르바니팔 왕의 도서관에서 발견된 방대한 점토판 컬렉션은 훗날 조지 스미스라는 대형 박물관의 젊은 연구원에 의해 해독되었는데, 그가 1872년에 길가메시 서사시 속 대홍수 이야기를 발견하고 이를 발표했을 때 학계와 대중 모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경의 노아 홍수 이야기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이야기가 성경보다 훨씬 이전 시대의 수메르, 바빌로니아 문헌에 이미 존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이 발견은 당시 유럽 사회에 엄청난 지적 충격을 던졌고, 이후 수메르학과 아시리아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본격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를 알고 나면 수메르 문헌이 얼마나 힘겹게, 그리고 얼마나 정교한 학문적 과정을 거쳐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쐐기 문자 하나하나를 판독하고 문법 체계를 재구성하고 수백 개의 파편들을 짜맞추는 작업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의 대학 연구실에서는 아직 완전히 해독되지 않은 점토판들이 계속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지금, 우리는 이 지구 거래설이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가치는 사실 여부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까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그 이유를 들여다보는데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인류는 5,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이 땅은 누구의 것인가? 우리를 만든 존재는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과연 이 세상의 주인인가? 아니면 잠시 빌려 쓰는 세입자에 불과한가? 수메르인들은 이 질문에 대해 진흙으로 빚어진 인간, 신들의 노동력을 대신하는 인간이라는 겸허하면서도 시적인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21세기의 우리는 같은 질문에 대해 외계 문명과 유전공학, 행성 간 거래라는 훨씬 더 화려하고 기술적인 답을 상상해내고 있는 셈입니다. 어쩌면 이것 자체가 시대를 초월해 반복되는 인류의 근원적인 상상력의 패턴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증거가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수메르 신화를 원전 그대로 학자들의 정확한 번역을 통해 읽어보면 그 안에는 시친의 이론이나 유튜브 다큐멘터리보다 훨씬 더 깊고 아름다운 인간적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엔키가 인간에게 지혜를 나눠주는 장면, 이난나가 저승으로 내려가 죽음과 재생의 신비를 경험하는 장면, 길가메시가 영원한 생명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 인간으로서의 유한함을 받아들이는 마지막 장면. 이런 이야기들은 외계인이나 행성거래 같은 자극적인 설정 없이도 그 자체로 인류가 처음으로 문자를 통해 남긴 위대한 철학적 사유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 수메르 점토판에 지구가 거래됐다는 기록이 있다더라 는 말을 하거든 이렇게 답해 주시면 어떨까요? 실제로 그런 기록은 없지만 그 대신 인류가 처음으로 문자를 통해 자기 존재의 의미를 물었던 훨씬 더 놀랍고 진짜인 이야기가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야말로 그 어떤 외계인 서사보다도 더 오래, 더 깊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진짜 인류의 기원 신화라고 말입니다. 좋습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수메르 왕명록이라는 문헌입니다. 혹시 이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이것은 수메르의 여러 도시국가에서 다스렸던 왕들의 이름과 재위 기간을 순서대로 나열한 목록인데 여기에 정말 놀라운 내용이 하나 담겨 있습니다. 대홍수 이전, 그러니까 신화 속 그 유명한 대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다스렸다는 8명의 왕들의 재위 기간이 무려 수만 년에 달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에리두라는 도시를 다스렸다는 알룰림이라는 왕은 무려 28,800년을 통치했다고 적혀 있고 어떤 왕은
43,200년을 다스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을 처음 접한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수만 년을 살 수 있단 말인가? 혹시 이것도 외계 존재나 초장수 생명체를 암시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또 다른 유사 역사학적 상상이 파생됩니다. 하지만 실제 아시리아 학자들은 이 숫자들을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수메르인들이 사용한 숫자 체계는 우리가 익숙한 십진법이 아니라 육십진법을 기본으로 하면서 동시에 특정한 상징적 단위들을 병행해서 썼습니다. 학자들이 지적하는 바에 따르면 이 왕명록에 등장하는 거대한 숫자들은 실제 통치 기간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신성한 왕권의 권위를 강조하기 위한 일종의 상징적, 수비학적 표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대 근동의 여러 왕조들은 자신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조왕들에게 초인간적인 수명을 부여하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에도 아담부터 노아에 이르는 조상들이 수백 년씩 살았다는 기록이 나오죠. 무드셀라는 무려 969년을 살았다고 나옵니다. 이건 역시 실제 생물학적 수명의 기록이라기보다는 태초의 인간들이 신에게 더 가까운 순수하고 위대한 존재였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고대 근동문학의 공통된 전통으로 이해됩니다. 즉, 수메르 왕명록의 거대한 숫자들도 외계인이나 초장수 생명체의 증거가 아니라 태초의 왕권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성한 것이었다는 정치적, 종교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문학적 장치였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합니다. 이 왕명록에는 이런 문장이 등장합니다. 왕권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대홍수가 일어난 뒤에 왕권이 다시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바로 이 하늘에서 내려온 왕권이라는 표현이야말로 훗날 시친과 그의 추종자들이 가장 열광적으로 물고 늘어진 문구였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문자 그대로 왕권을 상징하는 물건이나 존재가 실제로 우주선을 타고 하늘에서 지구로 내려왔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고대 근동 언어에서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표현은 지극히 흔한 관용구입니다. 왕권의 신성한 기원을 강조하는 상징적 수사법이었을 뿐 실제 물리적 강화를 묘사한 게 아니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이집트에서도 파라오는 태양신 라의 아들로 여겨졌고 중국에서도 황제는 하늘의 아들, 즉 천자라고 불렸습니다. 어느 문명에서도 왕의 권위는 늘 하늘, 즉 신성한 근원과 연결지어 설명되었습니다. 이것은 외계인의 흔적이 아니라 인류 보편의 정치적 상상력이 만들어낸 공통 언어였던 셈입니다. 이제 조금 더 파고들어 볼까요? 사실 시친 이론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우리는 훨씬 더 오래된 또 하나의 뿌리와 만나게 됩니다. 바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유행했던 신지학, 즉 테오소피 운동입니다. 헬레나 블라바츠키라는 러시아 출신의 신비주의자가 창시한 이 사상은 아틀란티스, 레무리아 같은 잃어버린 대륙 이야기와 함께 인류가 여러 차례의 근원인종을 거쳐 진화해 왔으며 그 과정에 초월적 존재들의 개입이 있었다는 세계관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신비주의적 세계관은 이후 20세기 뉴에이지 운동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쳤고 시친의 아누나키 이론 역시 이런 오래된 신비주의 전통의 연장선 위에 있다고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 지구거래설은 단순히 하나의 튀는 아이디어가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100년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 축적되어 온 서구 신비주의, 유사고고학, 그리고 냉전전기 우주열풍이라는 여러 겹의 문화적 지층이 쌓이고 쌓여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조금 다른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런 유사역사학 이론들이 정말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걸까요? 흥미롭게도 많은 학자들은 이 지점에서 조금 더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합니다. 이런 이론들이 과학적, 언어학적 근거는 부족할지 몰라도 이것이 대중들로 하여금 고대 문명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입구 역할을 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아시리아 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이 분야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다름 아닌 이런 대중적이고 자극적인 유사역사 콘텐츠였다고 말이죠. 문제는 그 입구에서 멈추지 않고
진짜 학문의 세계로 한 걸음 더 들어가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흥미를 느낀 뒤 진짜 수메르어 문법책을 펼쳐보고 진짜 아시리아학 논문을 찾아 읽어보는 사람과 그저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다음 영상으로 계속 넘어가며 확인되지 않은 주장만 반복 소비하는 사람 사이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생기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우리가 짚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출처 확인이라는 습관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인터넷에서 고대 문헌에 이런 놀라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식의 글을 접하게 되면 딱 3가지만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첫째, 그 원문이 실제로 어느 박물관, 어느 컬렉션에 소장되어 있는 어떤 점토판인지 구체적인 유물번호가 제시되어 있는가. 둘째, 그 번역이 정식으로 훈련받은 아시리아 학자, 수메르 학자에 의해 이루어졌고 동료 평가를 거친 학술 논문이나 서적에 실려 있는가. 셋째, 같은 내용을 다루는 다른 독립적인 학자들의 번역과 비교했을 때 일치하는가. 이 3가지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놀라운 고대의 비밀 유의 이야기는 10중 8구 누군가의 창의적인 재해석이거나 상업적으로 포장된 콘텐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시친의 저작들은 이 3가지 기준을 모두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가 제시한 번역들은 어떤 학술 저널의 동료 평가도 거치지 않았고 그가 근거로 든 원문 대조 작업 역시 독립적인 수메르어 전문가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반박되었습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는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구가 무엇과 바꿔졌다는 걸까요? 만약 이 질문을 신화적 은유의 차원에서 다시 던진다면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수메르 신화 속에서 지구, 즉 인간이 발 딛고 사는 이 땅은 실제로 무언가와 교환된 적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금이나 보석이나 다른 행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동과 질서였습니다. 엔키와 님마의 신화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신들은 자신들이 짊어져야 했던 고된 노동, 즉 강을 파고 운하를 만들고 땅을 개간하는 그 힘겨운 노동을 새롭게 창조된 인간이라는 존재와 맞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신화적으로 볼 때 인간의 창조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거래였던 셈입니다. 신들의 안식과 인간의 노동이 맞바뀐가 것이죠. 그리고 그 대가로 인간은 생명과 존재를 얻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수메르인들이 5000년 전에 이미 통찰하고 있던 노동과 존재, 희생과 생명이 서로 얽혀 있다는 깊은 철학적 은유였습니다. 외계 행성 간의 부동산 거래보다 훨씬 더 인간적이고 훨씬 더 뭉클한 이야기 아닌가요?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정말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메르 신화에는 나의 왕이여, 하늘이 그대에게 무엇을 주었는가로 시작하는 여러 찬가와 애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르 제3왕조가 멸망할 때 지어진 우르의 멸망을 애도하는 애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위대했던 도시 우르가 외적의 침입으로 철저히 파괴되는 과정을 상세히 노래하는데 그 안에는 신들조차도 자신들이 사랑하던 도시를 지켜내지 못하고 끝내 떠나야만 했던 슬픔이 절절하게 담겨 있습니다. 신들의 어머니 여신 닌갈이 자신의 도시 우르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는 장면. 그러나 결국 위대한 신들의 회의에서 이미 우르의 운명이 결정되어 버렸다는 것을 깨닫는 장면. 이 이야기 속에는 그 어떤 외계인도, 그 어떤 행성 간 거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문명의 흥망성쇠 앞에서 무력함을 느끼는 인간의, 그리고 신들조차 거스를 수 없는 시간의 흐름 앞에서 느끼는 근원적인 상실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5000년이 지난 지금 이 글을 읽는 우리도 전쟁으로 무너지는 도시들의 뉴스를 접하며 비슷한 감정을 느끼곤 하죠. 이것이야말로 수메르 점토판이 진짜로 우리에게 건네주는 선물입니다. 행성을 사고 팔았다는 자극적인 도시 전설이 아니라 5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상실과 슬픔과
인간다움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 말입니다. 좋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반전이 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시친이 처음 자신의 이론을 발표했을 때 그가 가장 강력한 증거로 내세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원통인장 VA243이라 불리는 유물이었습니다. 이것은 베를린의 페르가몬 박물관에 소장된 작은 원통형 인장인데 여기에는 별과 태양 그리고 여러 개의 구체가 새겨진 도상이 있습니다. 시친은 이 그림이 태양계 전체를, 그것도 아직 발견되지 않은 니비루 행성까지 포함한 정확한 태양계 지도를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이미지는 지금도 인터넷에서 고대 수메르인이 그린 태양계라는 제목으로 끊임없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유물을 소장하고 관리해온 페르가몬 박물관 측과 여러 아시리아 학자들은 공식적으로 이 해석을 부정했습니다. 그들의 설명에 따르면 이 인장에 새겨진 것은 태양계 지도가 아니라 지극히 전형적인 수메르 종교 도상, 즉 별과 초승달, 그리고 여신을 향해 예배를 드리는 인물들을 표현한 장면입니다. 원 안에 있는 여러 개의 작은 점들은 행성이 아니라 신을 상징하는 별들 혹은 단순한 장식적 요소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더구나 결정적으로 이 원통 인장이 정말로 진품인지 아니면 후대에 위조되었거나 여러 파평이 잘못 조합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학계 내부에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친 이론의 가장 유명한 시각적 증거, 대중들에게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그 그림 하나조차 정작 그 유물을 실제로 보관하고 연구하는 전문 기관으로부터는 인정받지 못했다는 사실, 이건 정말 곱씹어볼 만한 대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각적 이미지 하나가 그토록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걸까요?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패턴인식 편향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무작위한 정보 속에서도 익숙한 패턴을 찾아내려는 강한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름 속에서 동물 모양을 찾아내거나 화성 표면의 바위 그림자에서 사람 얼굴을 발견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걸 파레이돌리아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원래 종교적 의미를 담고 있던 도상을 현대인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현대적 개념, 즉 태양계라든가 우주선이라든가 하는 이미지를 무의식적으로 투영해서 읽어버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고대인의 그림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그림에 비친 우리 자신의 현대적 상상력을 보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유사고고학이 가진 가장 교묘하고도 강력한 함정입니다. 고대의 것이라고 믿고 바라보는 순간 우리 눈은 이미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것만 골라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조금 시야를 넓혀서 수메르 문명이 실제로 후대의 메소포타미아 역사 속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수메르 문명은 대략 기원전 4500년경부터 시작되어 기원전 2000년경 아모리인들이 세운 바빌론 제1왕조에 흡수되기까지 거의 25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수메르어는 이미 기원전 2000년경부터 일상어로서는 서서히 사멸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메르어는 이후 무려 2000년 가까이 마치 오늘날의 라틴어처럼 종교와 학문, 문학의 고전어로서 계속 사용되었습니다. 바빌로니아와 아시리아의 신전 서기관들은 수메르어 문법을 따로 배우고 수메르어 아카드어 이중언어 사전까지 만들어가며 이 오래된 언어를 필사적으로 보존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미 아무도 일상적으로 쓰지 않는 언어를 후대의 여러 문명들이 자신들의 뿌리라고 여기며 수천 년간 계속해서 배우고 필사하고 연구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경이롭지 않습니까? 굳이 외계인이라는 설정을 끌어들이지 않아도 인류가 스스로 만들어낸 지식과 전통을 이토록 오랫동안 소중히 지켜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지점에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꺼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에리두 창세기라는 문헌을 아시나요? 이것은 수메르의 창조 신화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형태로 꼽히는 문헌 중 하나인데, 여기에는 세상이 처음 만들어질 때 신들이 인간을 창조하기 전 먼저 5개의 도시를 세웠다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에리두, 바드티비라, 라라크, 시파르, 슈루팍. 이 5도시의 왕권이 내려졌고 그 후에야 비로소 대홍수 이전의 시대가 펼쳐졌다는 것이죠. 흥미로운 건 이 도시들의 이름이 신화 속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실제로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진짜 유적지들의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에리두는 현재까지 알려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로 실제 발굴 결과 기원전 5400년경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신전 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놀라운 건 이 신전이 처음 작은 규모로 지어진 뒤 수천 년에 걸쳐 계속 그 자리 위에 다시 짓고 또 다시 지어지며 무려 18개의 층위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신을 향해 서로 다른 세대의 사람들이 무려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왔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미스터리이고 진짜 경이로움입니다. 신화 속 이야기와 실제 땅 속에서 발굴된 유적이 이렇게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는 것, 그리고 그 뿌리가 인류 문명사의 여명기까지 닿아 있다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신화와 실제 유적이 놀랍도록 일치하는 지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유사 역사학이 더욱 그럴듯하게 느껴지는 착시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리두라는 도시가 신화 속 이야기처럼 실제로 존재했다는 게 밝혀졌으니 그렇다면 아는나키 이야기도 언젠가는 사실로 밝혀지지 않을까?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논리적 비약이 숨어 있습니다. 신화 속 지명이나 인물, 사건의 배경이 실제 역사적, 지리적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과 그 신화 속에 등장하는 초자연적 존재나 사건이 문자 그대로 사실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트로이 전쟁 신화 속에 등장하는 트로이라는 도시가 실제로 하인리 슐리만에 의해 발굴되었다고 해서 그 안에서 벌어졌다는 신들의 개입과 여신들의 미인대회 같은 이야기까지 전부 문자 그대로의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죠. 신화란 원래 그런 것입니다. 실제 역사적 사건과 지리적 배경 위에 그것을 이해하고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상징적, 종교적 상상력이 겹겹이 덧입혀진 결과물이라는 것.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유사 역사학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제 조금 더 우리 곁으로 이야기를 가져와 볼까요? 여러분은 혹시 The Bible Unearthed, 성경 발굴되다 라는 책이나 관련 다큐멘터리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고고학자 이스라엘 핑컬스타인과 닐 애셔 실버맨이 함께 쓴 이 책은 성경 속 이야기들을 실제 고고학적 발굴 결과와 대조하며 무엇이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고 무엇이 후대에 신학적으로 재구성된 것인지를 세밀하게 파헤칩니다. 이런 방식의 연구, 즉 신화와 경전을 무작정 믿거나 무작정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고학적 증거와 언어학적 분석을 통해 신중하게 하나하나 검증해 나가는 학문적 태도야말로 진짜 역사학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로 수메르 신화를 들여다보면 우리는 훨씬 더 풍부하고 입체적인 그림을 얻게 됩니다. 수메르인들이 실제로 겪었을 법한 기후변화, 즉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의 범람이 반복되면서 형성된 대홍수 신화의 원형이라든가 여러 도시국가들 사이의 끊임없는 전쟁과 권력 이동이 신들 사이의 권력 다툼 신화로 투영된 흔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정말 짜릿한 지적 모험입니다. 실제로 최근 지질학 연구에 따르면 기원전 3000년경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에서 실제로 대규모 홍수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퇴적층 증거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신화 속에서 묘사되는 것처럼 세상 전체를 뒤덮는 대홍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문명 전체가 뒤집어질 정도로 강렬한 재난의 기억이 실제로 존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난나의 저승 하강이라는 신화입니다. 사랑과 전쟁의 여신 이난나는 어느 날 갑자기 저승을 다스리는 자신의 언니 에레시키가를 찾아가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런데 저승으로 들어가는 7개의 문을 하나씩 지날 때마다 이난나는 자신이 걸치고 있던 왕관과 목걸이, 옷 등 온갖 상징물들을 하나씩 벗어야만 합니다. 결국 마지막 문을 지날 때는 완전히 벌거벗은 몸으로 아무런 신적 권위의 상징도 없이 언니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난나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신조차도 죽음 앞에서는 그 어떤 지위와 권력과 장신구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5천년 전 수메르인들이 남긴 죽음과 벌거벗은 존재의 평등함에 대한 놀라운 통찰입니다. 이후 이난나는 결국 부활하게 되지만 그 대가로 자신을 대신할 존재, 즉 그녀의 남편 두무지를 저승에 보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도 다시 한번 교환이라는 모티프가 등장합니다. 생명은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 하나의 생명이 돌아오려면 반드시 다른 무언가가 그 자리를 대신해야 한다는 것. 이것은 계절의 순환, 즉 봄에 다시 피어나는 생명과 겨울의 죽음이라는 자연의 순환을 설명하는 신화이면서 동시에 존재와 부재, 삶과 죽음이 서로 끊임없이 자리를 바꾸며 순환한다는 깊은 우주적 질서에 대한 은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진짜 수메르 신화의 결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지구가 거래됐다는 자극적인 한 문장으로는 도저히 다 담아낼 수 없는 훨씬 더 풍요롭고 복잡하고 인간적인 세계가 그 점토판들 속에 담겨 있었다는 것을요. 벌거벗겨진 여신, 진흙으로 빚어진 인간, 노동과 안식이 맞바뀌는 이야기, 도시의 멸망, 앞에서 눈물 짓는 신들, 그리고 죽음과 생명이 끊임없이 자리를 바꾸는 순환의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이야말로 인류가 문자로 처음 남긴 진짜 지혜의 기록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수메르 점토판에 지구가 거래됐다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다고 말한다면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답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비밀은 사실이 아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놀랍고 훨씬 더 진짜인 이야기들이 저 오래된 전토판 속에 가득 담겨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하나씩 알아갈 때마다 우리는 5천년 전의 인간들이 오늘의 우리와 얼마나 닮아 있었는지, 얼마나 같은 것을 두려워하고 같은 것을 갈망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외계 문명의 이야기보다 더 깊은 울림을 주는 진짜 인류의 유산이 아닐까요? 좋습니다.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정말 결정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하필 지금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이런 지구 거래설 같은 이야기가 다시금 폭발적으로 회자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시친의 이론 자체는 1970년대에 나온 이미 반세기 가까이 된 낡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유튜브와 SNS 알고리즘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오히려 이런 이야기들이 새로운 생명력을 얻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흥미로운 미디어 생태학적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본질적으로 체류 시간과 클릭률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메르인들은 정교한 관계 시스템을 발전시켰습니다라는 사실적인 제목보다 수메르 점토판에 기록된 충격적인 진실, 지구는 팔렸다는 식의 제목이 훨씬 더 높은 클릭률을 기록한다는 것은 이미 여러 미디어 연구를 통해 검증된 사실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는 검증된 사실보다 자극적인 허구가 알고리즘의 총애를 받게 되고
결국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것은 비단 수메르 신화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대 정보 생태계 전체가 안고 있는 훨씬 더 큰 구조적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지점에서 여러분께 조금 다른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 흥미진진한 가짜 미스터리에 빠지는 대신 진짜 미스터리, 즉 아직까지도 학계에서 완전히 풀리지 않은 진짜 수메르 문명의 수수께끼들로 시선을 돌려보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진짜 미스터리들이 훨씬 더 흥미진진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수메르어의 개통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메르어는 고리버입니다. 즉, 지금까지 알려진 그 어떤 언어 어족과도 명확한 친족 관계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인류 최초의 문자 문명을 이룩한 사람들이 사용했던 언어의 뿌리가 어디서 왔는지, 지금까지도 언어학자들은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우랄 어족과의 연관성을 주장하는 학자도 있었고, 코카서스 지역 언어들과의 연관성을 제기하는 학자도 있었지만, 어느 것도 학계의 폭넓은 동의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학문적으로 흥미진진한 열린 질문입니다. 외계인을 끌어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신비롭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진짜 미스터리는 바로 수메르인들 스스로의 기원 문제입니다. 수메르 신화 자체에도 재미있게도 우리는 원래 이곳 출신이 아니라 딜문이라는 곳에서 왔다는 식의 암시가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딜문은 오늘날 페르시아만의 바레인 지역으로 추정되는 곳인데 수메르 신화 속에서는 신들이 처음 거처했던 낙원 같은 땅으로 그려집니다. 실제로 고고학자들 사이에서는 수메르인들이 메소포타미아 남부 토착민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었는지에 대한 논쟁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20세기 초 학자들은 수메르인들이 어딘가 다른 곳에서 이주해온 이방인이며 원래 그 땅에는 이미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수메르인 이주설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고고학적 연대층 분석이 정교해지면서 최근 학계에서는 수메르 문화가 오히려 그 지역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발전해온 토착 문화일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여전히 논쟁 중인 진짜 학문적 미스터리입니다. 자극적인 결론이 아니라 증거를 하나하나 쌓아가며 조금씩 밝혀나가는 이런 과정이야말로 진짜 지적 탐구의 재미가 아닐까요? 그리고 여기 정말 소름 돋는 진짜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수메르 문명에는 실제로 세계 최초의 약전이라 할 수 있는 의학 정토판이 존재합니다. 니프루에서 발견된 이 점토판에는 무려 수십 가지의 처방전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특정 식물을 갈아서 맥주나 우유에 섞어 먹으라는 등 놀랍도록 구체적인 조제법이 담겨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점토판에는 그 어떤 신이나 주술적 요소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순수하게 실용적이고 경험적인 의학 지식만이 담담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시대 다른 여러 고대 문명에서는 질병을 대개 신의 저주나 악령의 소행으로 여기고 치료법 역시 주술과 기도에 의존하는 경우가 훨씬 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메르인들 중 일부는 이미 5,000년 전에 경험적 관찰을 바탕으로 한 지극히 실용적인 의학 지식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외계인의 도움 없이 말이죠. 이것이야말로 인간 스스로가 이룩한 지적 성취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진짜 증거입니다. 이쯤에서 저는 조금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유사역사학이 만들어내는 서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결국 인간의 창조성과 노력을 은근슬쩍 지워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피라미드는 인간이 스스로 쌓아 올린 것이 아니라 외계인의 기술 덕분이었다. 수메르 문명의 놀라운 성취는 인간 스스로의 지혜가 아니라 아누나키가 전수해준 지식 덕분이었다. 이런 서사들은 얼핏 보면 고대 문명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이것은 은연중에 인간은 스스로 이런 위대한 것을 만들어낼 만큼 똑똑하지 않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매우 오만하고 편협한 시각입니다. 실제로 이런 시각은 종종 인종주의적 편향과도 은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20세기 초반 일부 유사 고고학자들은 아프리카나 중남미의 위대한 고대 유적들,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짐바브웨의 대유적, 마야와 잉카의 도시들을 두고 이 지역 원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었을 리 없다는 식의 편견 섞인 주장을 펼치며 외계인이나 잃어버린 백인 문명의 개입을 내세우곤 했습니다. 수메르 이야기 자체가 그런 노골적인 편견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고대인은 스스로 해낼 수 없었을 것이라는 근본적인 전제 자체는 이런 위험한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진짜 역사학과 고고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은 정반대입니다. 인간은, 그것도 지금으로부터 5,000년, 6,000년 전의 인간들조차도 이미 놀라울 정도로 창의적이고 조직적이고 지적인 존재였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스스로 문자를 발명했습니다. 스스로 도시를 계획하고, 스스로 관계 시스템을 설계하고, 스스로 법전을 만들고, 스스로 천문학과 수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이 모든 것은 외부의 개입 없이 수백 세대에 걸친 인간의 시행착오와 축적된 경험, 그리고 집단적 지혜를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실이야말로 그 어떤 외계인 이야기보다 훨씬 더 큰 경외감을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똑같이 두려움을 느끼고 굶주림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퍼했던 평범한 인간들이 아무런 초자연적 도움 없이 오직 자신들의 힘만으로 인류 최초의 문명을 일구어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기적이고 진짜 미스터리이며 진짜 감동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정리해볼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구가 수메르 점토판에 거래된 것으로 기록되었다는 흥미로운 질문에서 출발해 실제로는 그런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대신 우리는 그 질문 뒤에 숨어있는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함께 탐험했습니다. 제카리아 시친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수메르 신화를 재해석해 아눈나키와 니비루 행성 이론을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그 이론이 왜 언어학적, 고고학적으로 학계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지, 진짜 수메르 신화 속에서는 신들의 영역 분배와 노동의 교환, 그리고 죽음과 생명의 순환이라는 주제가 얼마나 깊이 있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왜 이런 유사역사학적 서사가 냉전기 우주열풍과 신지학적 전통 속에서 자라나 오늘날 알고리즘 시대에 더욱 왕성하게 퍼지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수메르 문명이 이룩한 성취들, 즉 최초의 문자, 최초의 법전, 최초의 의학 기록, 최초의 도시들이 얼마나 그 자체로 경이로운 것인지를 함께 짚어보았습니다. 그러니 지구가 무엇과 바뀌었냐는 처음의 질문에 저는 이렇게 마지막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구는 그 어떤 신이나 외계 존재에게도 팔린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수메르인들의 상상 속에서 이 세상은 끊임없이 무언가와 교환되고 있었습니다. 침묵은 언어와 바뀌었고, 혼돈은 질서와 바뀌었고, 신들의 노동은 인간의 탄생과 바뀌었고, 죽음은 다시 생명과 자리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5,000년 전 이름 모를 한 서기관이 축축한 점토판 위에 갈대펜으로 꼭꼭 눌러 새겨 넣은 그 작은 쐐기 자국들은 그로부터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이렇게 우리의 호기심과 그리고 잠깐이나마 우리의 시간과 맞바뀌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진짜 의미에서 지구가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온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인간적인 거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어서 조금 더 다른 각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다룬 것은 주로 지구거래설이라는 하나의 특정한 유사역사학 이야기였는데, 여기서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수메르 신화가 인류의 다른 여러 신화 전통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 정말 흥미로운 그림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혹시 왜 성경의 창세기 이야기와 수메르 신화가 그렇게 놀랍도록 비슷한지 궁금해하신 적 있으신가요? 에덴 동산, 대홍수, 심지어 인간이 흙으로 빚어졌다는 모티프까지.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이 쓰여진 지역, 즉 고대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은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메소포타미아 문명권과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기원전 6세기 유다 왕국이 멸망한 뒤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바빌론 유수 기간 동안 유대인 지식인들은 바빌로니아의 신화와 문헌들을 직접 접하게 됩니다. 학자들은 창세기의 최종적인 문헌 편집 작업이 상당 부분 이 시기 혹은 그 직후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즉, 성경 속 대홍수 이야기가 수메르 바빌로니아의 대홍수 신화, 특히 아트라시스 서사시나 길가메시 서사시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죠. 이것은 외계인의 개입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서로 다른 두 민족이 만나고 교류하며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지극히 인간적인 과정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성경과 수메르 신화 사이에 이런 유사성이 밝혀지면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유럽 학계에서는 오히려 정반대의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성경이 수메르 신화의 영향을 받았다면 성경의 신성한 권위는 어떻게 되는가? 라는 신학적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을 독일어로 바벨, 비벨 논쟁, 즉 바빌론과 성경 논쟁이라고 부릅니다. 1902년 독일의 아시리아 학자 프리드리히 델리취가 베를린에서 대중 강연을 통해 성경의 여러 이야기와 계율들이 훨씬 오래된 바빌로니아 문헌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독일 황제 비렐름 2세까지 이 논쟁에 직접 뛰어들 정도로 사회 전체를 뒤흔든 대사건이 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논쟁은 단순한 학술 논쟁을 넘어서 훗날 훨씬 더 어두운 방향으로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이를 반유대주의적 주장, 즉 히브리 문명은 독창적이지 않고 다른 문명의 아류일 뿐이라는 식의 왜곡된 논리로 악용했던 것이죠. 이 역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고대 문헌들 사이의 유사성이라는 객관적 사실 자체는 중립적이지만 그것을 어떤 프레임으로 해석하고 이용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때로는 매우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현대로 돌아와서 오늘날 실제로 수메르학과 아시리아학이 어떤 방식으로 대중과 소통하려 노력하고 있는지도 잠깐 짚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학계도 이런 유사역사학의 확산 문제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고대근동 문명 박물관은 온라인으로 방대한 점토판 컬렉션 사진과 번역을 무료로 공개하고 있고, 옥스퍼드 대학이 운영하는 ETCSL, 즉 수메르 문학 전자문헌 코퍼스 프로젝트는 수백 편에 달하는 수메르 문학 작품의 원문과 영어 번역을 누구나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공개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전문학자들만 접근할 수 있었던 자료들을 지금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인터넷 검색창에 검색만 하면 누구나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러니 만약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진짜 호기심이 발동하셨다면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께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시친의 책이나 자극적인 유튜브 영상 대신 이런 진짜 학술 자료들을 한번 직접 찾아보시라고요. 처음에는 다소 낯설고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진짜 이야기들은 그 어떤 유사역사 콘텐츠보다 훨씬 더 깊은 울림을 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정말 개인적으로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되짚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구가 거래되었다는 자극적인 상상에 그토록 쉽게 매료되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이 세상 앞에서 너무나 작고 무력하게 느껴지기 때문이 아닐까 하고요. 기후위기, 전쟁, 불평등, 통제할 수 없어 보이는 거대한 힘들 앞에서 차라리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우리보다 훨씬 강력한 어떤 존재들에 의해 결정된 것이었다고 믿는 편이 오히려 마음 편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수메르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반대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들은 홍수와 가뭄, 전쟁과 죽음이라는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힘들 앞에서도 결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강을 파서 물길을 다스렸고, 법전을 만들어 정의를 세우려 했고, 문자를 발명해 지식을 후대에 전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신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화를 통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거대하고 두렵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라고 말이죠. 그리고 저는 바로 이 점이야말로 5,000년 전 점토판 위에 새겨진 저 작은 쐐기 자국들이 오늘날의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진실하고 가장 힘이 되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외계인도 행성 간 거래도 없었지만 그 대신 우리에게는 훨씬 더 오래되고 훨씬 더 단단한 유산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 세상을 이해하고 스스로 질서를 만들어내려 했던 인간이라는 존재의 끈질긴 의지 말입니다. 좋습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문을 하나 열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로 신화와 유사역사학, 그리고 언어학적 진실을 다뤘는데,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제로 수메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그 일상의 결을 한번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신화보다 오히려 이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훨씬 더 놀라운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세계 최초의 고객 불만 접수중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시나요? 바로 수메르입니다. 대형 박물관에는 난니에게 보내는 불만 편지라고 불리는 점토판이 소장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원전 1750년경 우르에서 살던 어느 상인이 구리상인 난니에게 보낸 항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서 이 고객은 자신이 주문한 구리 덩어리에 품질이 너무 형편없었고 배송된 물건이 애초에 합의한 것과 다르다며 신랄하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는 심지어 이렇게 씁니다. 당신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당신 같은 상인은 처음 본다. 이 편지를 읽고 있으면 저는 정말이지 웃음이 터져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4,000년 가까이 된 문서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오늘날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에 남기는 항의 리뷰와 정서적으로 완전히 똑같기 때문입니다. 화가 나고 배신감을 느끼고 상대방의 신뢰성을 의심하는 그 감정선이 4,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여러분께 진짜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수메르인들은 신비로운 외계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화를 내고 억울해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고 싶어 했던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학생이 선생님에게 매를 맞고 나서 부모님께 뇌물을 들여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담긴 학교 관련 점토판도 있고,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며 이혼을 요구하는 여성의 진술이 담긴 법정 기록도 있습니다. 심지어 술집에서 외상값을 갚지 않는 손님에 대한 불만이 적힌 점토판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보고 있으면 인류학자들과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흔히 나오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문명이 시작된 이래 근본적으로 변한 적이 없다. 우리는 5,000년 전 사람들을 보며 흔히 원시적이고 미개했을 것이라 상상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남긴 기록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사랑, 질투, 분노, 유머, 슬픔, 정의감 같은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들이 고스란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눈나키라는 신비로운 외계 존재를 상상하기보다 이런 진짜 인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편이 훨씬 더 깊은 감동을 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수메르의 여성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대중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류 역사상 이름이 기록된 최초의 저자가 누구인지 아시나요? 놀랍게도 그것은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었습니다. 바로 엔헤두안나라는 여성입니다. 그녀는 기원전 2300년경 아카드 제국을 세운 사르곤 대왕의 딸로 우르 지역의 달의 신 난나를 섬기는 최고 여사제였습니다. 그녀는 여신 이난나를 찬양하는 여러 편의 찬가를 직접 지었는데, 그중 이난나에게 바치는 찬가라는 작품에는 심지어 저자 자신의 이름과 감정, 정치적 고난까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한때 정치적 반란으로 인해 신전에서 쫓겨나는 시련을 겪었는데 그 절망과 고통, 그리고 여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간절한 마음을 시로 남겼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알려진 저자의 이름이 명시된 개인적 문학 작품입니다. 셰익스피어보다 3800년, 호메로스보다도 1500년 이상 앞선 시대에 한 여성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감정을 시로 남긴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야말로 정말 소름 돋는 진짜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외계인의 도움 같은 것 없이 한 인간이, 그것도 여성이 자신의 목소리를 문자로 영원히 남기겠다는 의지를 품었다는 것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수메르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는 어땠는지도 궁금해지실 겁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수메르 초기 사회에서 여성들은 후대의 많은 고대 사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폭넓은 법적, 경제적 권리를 누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들은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었으며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었고 심지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오늘날의 기준으로 완전한 성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전히 가부장적 요소들이 사회 전반에 깊이 뿌리박혀 있었죠. 하지만 적어도 여신 이난나, 여신 니누르사그, 여신 님마흐 같은 강력한 여성 신격들이 수메르 판테온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엔헤두안나 같은 여성 지식인이 실제로 역사에 이름을 남길 수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원시적이고 억압적인 고대 사회라는 편견을 다시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이제 조금 다른 방향으로 수메르인들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이건 역시 정말 놀라운 부분입니다. 수메르 도시들에는 에두바라 불리는 학교가 있었는데 이것은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점토판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학생들, 대부분은 상류층 남자아이들이었지만 미래의 서기관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발굴된 여러 점토판에는 학생들이 쐐기 문자를 연습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이 모범 문장을 적어주면 학생이 그 옆에 서툰 글씨로 따라 적은 습작 점토판들이 지금도 여러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학교 생활이라는 제목의 흥미로운 문헌도 전해지는데 여기에는 한 학생이 지각을 하고 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결국 선생님에게 매를 맞는 하루 일과가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학생의 아버지가 선생님을 집으로 초대해 식사를 대접하고 선물까지 주면서 아들을 잘 봐달라고 부탁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읽고 있으면 정말이지 웃음이 나옵니다. 학부모가 선생님께 잘 봐달라고 부탁하는 모습. 이건 역시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 반복되는 지극히 인간적인 풍경이 아닐까요? 이 대목에서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즉 지각한 학생, 화난 고객, 이혼을 요구하는 여성, 자신의 이름을 걸고 시를 쓴 여사제, 이 모든 것들이야말로 진짜 수메르 문명의 얼굴입니다. 이것은 지구를 사고판 신비로운 외계 종족이라는 이야기보다 훨씬 덜 자극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진짜 이야기들이야말로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문명이 처음 시작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본질적으로 변한 적이 없다고 말이죠. 우리는 5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사랑하고, 다투고, 배우고, 성장하고, 슬퍼하고, 웃습니다. 이 연속성이야말로 인류 역사에서 가장 경이로운 사실 중 하나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학문적인 이야기로 넘어가서 실제로 수메르 학이라는 학문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는지 그 역사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건 역시 정말 드라마틱한 이야기입니다. 19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유럽인들은 쐐기 문자를 전혀 읽을 수 없었습니다. 이 낯선 쐐기 모양의 기호들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심지어 이것이 문자인지 아니면 단순한 장식무늬인지조차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835년 영국의 군인이자 학자였던 헨리 롤린슨이라는 인물이
페르시아의 베이스툰이라는 절벽에 새겨진 거대한 다국어 비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비문은 고대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의 다리우스 대왕이 자신의 업적을 세 가지 언어, 즉 고대 페르시아어, 엘람어, 그리고 바빌로니아어 아카드어로 동시에 새겨놓은 것이었습니다. 롤린스는 목숨을 걸고 이 절벽 위에 밧줄을 매달고 올라가 비문을 필사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100m가 넘는 절벽 위에 매달려서 수천 년 전 새겨진 글자를 하나하나 베껴 적는 그 광경을 말이죠. 이것은 마치 인디아나 존스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실제로 있었던 진짜 모험담입니다. 다국어로 병기된 이 비문 덕분에 학자들은 마침내 로제타석이 이집트 상형문자 해독의 열쇠가 되었던 것처럼 쇠기 문자를 해독할 열쇠를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독된 아카드어를 통해 학자들은 그보다 더 오래된, 훨씬 더 신비로운 언어, 즉 수메르어의 존재를 처음으로 인지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수메르어가 처음 발견되었을 때 학자들은 이것이 정말로 독립된 언어인지 아니면 단순히 아카드어 서기관들이 사용한 암호화된 표기법인지를 두고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학자 주일 오페르가 1869년 이 언어에 처음으로 수메르어라는 이름을 붙였을 때만 해도 많은 동료 학자들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계속된 발굴과 연구를 통해 수메르어가 아카드어와는 완전히 다른 문법 구조를 가진 독자적인 언어라는 사실이 점차 명확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잃어버린 언어가 완전히 새롭게 복원되어 다시 읽히게 된 것은 인류 지성사에서 정말 손꼽히는 위대한 성취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000년 가까이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던 언어가 근대 학자들의 집요한 연구를 통해 다시 살아나 우리에게 말을 걸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기적입니다. 외계인의 계시가 아니라 인간의 끈질긴 지적 노력이 만들어낸 기적 말입니다. 이제 조금 더 실용적인 이야기, 즉 여러분이 만약 직접 수메르 문헌의 세계에 발을 들이고 싶으시다면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언급한 사무엘 노아 크레이머의 저서들입니다. 그는 20세기 중반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활동하며 수많은 수메르 문헌을 최초로 번역하고 대중에게 소개한 학자로 역사는 수메르에서 시작된다는 제목의 저서는 지금도 수메르학 입문서로 널리 추천됩니다. 이 책에는 인류 최초의 학교, 최초의 도서관 목록, 최초의 법전, 최초의 연애시, 심지어 최초의 농담까지 수메르 문명이 이룩한 최초의 기록들이 놀라울 정도로 방대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옥스퍼드 대학의 ETCSL 프로젝트 웹사이트에 방문하시면 창조 신화부터 애가, 찬가, 지혜문학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수메르 문학 작품들의 영어 번역을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조금 더 대중적이고 읽기 쉬운 자료를 원하신다면 최근 몇 년 사이 여러 유튜브 채널과 팟캐스트에서도 정식 학위를 가진 아시리아 학자들이 직접 출연해 수메르 신화를 정확하게 소개하는 콘텐츠들이 늘어나고 있으니 이런 채널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첫째, 놀라운 이야기를 접했을 때는 반드시 그 출처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고대 문헌에 이런 충격적인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는 식의 주장을 만나면 그것이 실제 학술적으로 검증된 번역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창의적인 재해석인지를 구분하는 안목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둘째, 진짜 역사와 고고학은 결코 지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사 역사학보다 훨씬 더 놀랍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진짜 사실 속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최초의 문자, 최초의 법전, 최초의 여성 작가, 최초의 학교, 최초의 의학 기록. 이 모든 것들이 외계인의 개입 없이 오직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진짜로 경외해야 할 미스터리입니다. 셋째, 신화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신화는 고대인들이 세상을 이해하고 자신의 존재 의미를 탐구하기 위해 만들어낸 상징적이고 시적인 언어입니다.
신화를 문자 그대로의 역사적 사실로 오해하는 것도 문제지만 신화를 그저 미개한 착각으로 무시해버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큰 손실입니다. 신화는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인류 정신사의 위대한 유산입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이 모든 여정, 즉 잘못된 소문에서 출발해 진짜 역사의 결을 하나하나 따라가며 진실에 다가서려 했던 이 과정 자체가 사실은 수메르인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가장 위대한 유산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혼돈일 때 질서를 세우려 했고, 무지 속에서 지식을 쌓아 올리려 했으며, 침묵 속에서 언어를 발명해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근거 없는 소문과 진짜 역사적 사실을 구분하려 애쓴 이 작은 지적 노력 역시 그들이 5,000년 전 시작했던 바로 그 위대한 인류의 여정, 즉 혼돈 속에서 진실을 길어 올리려는 그 끈질긴 노력의 연장선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도 다음에 인터넷 어딘가에서 고대의 충격적인 비밀이라는 제목의 글을 만나게 되시거든 잠시 멈춰서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물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 진짜일까? 아니면 또 다른 내혹적인 신화일까? 그리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아마 이 수메르인들이 남긴 5,000년 전의 지혜와 다시 한번 만나게 되실 겁니다. 세상을 이해하려는 노력, 그 자체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소중한 거래라는 것을요.